그러니까 보통 이집트를 생각을 하시면은 마법적으로 마술적으로 무엇인가를 치유를 했을 것이다. 뼈를 깎는 수술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으로도. 특히 뇌를 뚫는 수술을 가장 발달시켜가지고 신석기 시대부터 약 한 8,000년 전부터 이미 구멍을 뚫는 수술이 발달됐었고, 고대 이집트에도 여러 전문의들 가운데 특정 분야 의사를 칭하는 그 이름 중에서 그 네루푸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학문의 관리자예요. 의학적으로 조금 황당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와 밀을 이렇게요 놔둔 다음에 이제 임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그 위에다가 이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보리가 먼저 발화를 하면은 역사를 보다 즐겁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허준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세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중동 이슬람 전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사실 우리 과학 형님들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편하게 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강 교수님 오시면서 이제는 조금 역사도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강 교수님 오시면서 좀 이야기에 꽃이 피었다. 저는 언제나 업혀갑니다. 뒷바람을 받는 듯한. 너무 기분 좋다. 사실 이게 제가 원래 변방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는데, 다른 메이저가 이집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단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다 변방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미국, 유럽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조금 필요하다 싶을 때마다 그래서 게스트를 또 한 분씩 모시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엄청 춥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뼈에 사무치게 춥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뼈가 시리다 이런 말을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삼국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화타가 옆에서 뼈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 서걱서걱 소리가 나는데도 뭐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사람이 이 정도 고통을 참아내는 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수술은 했었습니다. 뼈를 깎는 수술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으로도. 고고하게 증명. 예. 실제로 뼈를 깎는 도구가 이미 이 청동 칼로 나온 게 시베리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뼈를 깎는 외과적 수술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 트리파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뇌를 뚫는 수술을 가장 발달시켜가지고 아마 이집트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 약 한 8,000년 전부터 이미 구멍을 뚫는 수술이 발달됐었고, 심지어는 이제 발굴된 뼈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근데 그 흔적이 발굴된 그 청동 칼하고 보면 맞는 거예요. 외과용 칼이 따로 있고 무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뇌를 뚫는다는 얘기하니까 이집트에는 뇌를 뽑아내기 위해 구멍을 뚫고 이렇게 헤집어서 뽑아내는 그 미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콧구멍으로 이제 그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뇌를 부순 다음에 얼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뇌가 그 액체화되어서 빠져나오게끔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동시에 근데 현실적으로 뇌를 이제 부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콧구멍이나 귓구멍을 통해서만 나오면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미라를 제작할 때에는 이 뒤통수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뇌수가 빠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 게 수술이 아니라 뇌 빼느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좋은 장점은 의료사고가 없다. 예, 돌아가셨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요. 왜냐면 사람이 천공을, 그러니까 그 트리퍼네신 뚫어버리면요. 거기 뼈가 자라요. 죽고 난 다음에 하면은 이게 그냥 흔적이 남는데, 그래서 이게 자른 흔적을 보고 심지어는 구멍이 아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예.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초원 지역 다 있고요. 우크라이나, 발칸, 이란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신석기 시대 때. 심지어 남미가 또 유명해요. 그러한 그 천공술이. 그래서 사피엔스의 고질병이 이게 편두통 아닙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뚫어왔고, 실제로 보면은 유라시아 초원 지역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전쟁할 때도 또 머리를 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어디를 뚫으면 죽고 어디를 뚫으면 두통이 없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머리를 뚫어서 곧 두통을 네네네. 예,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사실 아까 이제 미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뇌와 관련된 외과 수술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행해졌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남겨져 있어요.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하다가 다친 병사들을 치료
필요한 일종의 그 매뉴얼이에요. 의학 매뉴얼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기원전 1500년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집트를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마법적으로, 마술적으로 무엇인가를 치유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내과 계통의 병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치유를 했어요. 뭔가 주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외과 계통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물리적으로 그 증상이 확인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수술에 행해진 그 수술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를 보면 그 48개의 병례를 다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개골과 관련된 치료법으로 남겨져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감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식을 분명히 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잘 씻고 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처가 있을 때에는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유입되지 않게끔 상처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제안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면을 덮어주는 역할.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수술할 때 털 부위 싹 밀어버리잖아요. 예. 그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 굉장히 신기했던 게, 만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일본의 만화 중에 뇌를 뚫어서 공기를 주입시키면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막 이런 만화가 있어요. 제목이 뭐죠? 호문클루스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은 게요. 지금 이집트가 3,500년 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올라간 건 8,000년 전인데 한 5,000년쯤 전에 유라시아 지역에 초원이 나오고 소위 4대 문명이 나올 때 등장하는데, 중국도 한 5,000년 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실크로드 따라서 일본은 중국으로, 아마 일본은 이집트로 갔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게, 뼈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그 종양 부위를 알고 수술했을 것이다. 예, 저희도 보면 사실 이게 옛날에는 저희가 총 쏘는 게 주로 곤봉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설도 있어요. 서로 싸우다 보면은 갑자기 어딜 맞았더니만 갑자기 사람이 아픈 데가 난다든지. 전투를 하고 왔더니 애가 예, 예. 표지통이 사라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대중요법이니까 어디 한 대 맞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뭐 잠을 잘 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아마 매뉴얼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마 이제 시작은 아닌데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시킨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었는데, 전투를 한번 하고 왔는데 어제 어디를 세게 맞았는데 말을 안 더듬어. 왜 이러지? 이런 게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이게 의료법으로 발전. 그러니까 뭔가 지식 정보가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쪽은 없습니다. 이슬람 쪽은 이렇게 이제 원시적인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슬람 아무래도 600년 이후에 나온 종교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혜들이 다 집대성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많았던 게 이제 그리스 의학들이잖아요. 그리스 의학서들을 전부 다 번역을 아랍어로 하면서 이 의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뭐 병원하면 서양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서양보다 먼저 앞서서 병원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소독도 하고 마취도 하고 수술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 세계예요. 현대 그 병원 같은. 네, 병원이 이슬람 세계 시설을- 처음으로. 그러면 이슬람은요, 지금 현대의학 보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슬람 병원에서도 그런 거 해요? 아, 그 했다는 거는 못 들었는데요. 그리스 과학서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16세기, 17세기 중반까지 서양 세계에서 의학 교과서로 썼던 게 11세기 사람인 이븐 시나, 아빈켄나 또는 아빈센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의 책이 의학서가 번역이 돼서. 예, 유럽에서 썼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저도 최근에 이제 리야드를 갔다 와서 리야드에 굉장히 젊어 보여요, 이분이. 난 몇 살이냐 맞춰보래요. 그래서 조카가 있으니까 많아봤자 60살이라고 그랬는데 70이래요. 너무나 젊은 거예요. 그냥 50으로 봐도 괜찮아요. 50이나 40으로 봐도 괜찮은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서양약을 안 먹는데요. 절대 안 먹는데요. 전통 의학만 하고, 저도 기록에서는 봤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부항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열도 하고 사열은 뭐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전통적인 요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는 뭐 물론 중국에도 있지만 한의학이 있잖아요. 네. 이슬람에는 뭐라고 불러요? 전통 의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달리 우리는 이제 뭐 양약, 한의학 싸우잖아요. 뭐 이게 과학적이다 아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다 의학? 네, 접목하고. 오. 우리가 좀 싸움이 심해요. 저희 경희대학교가 또 한의대가 유명한데, 한의대. 사실 저기 관우가 과연 뼈를 깎는 동안에 장기를 두었는데 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연희는 사실 이게 소설이니까, 근데 저는 근데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사에 화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사를 보면 사실 관우가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의원한테,
허탄은 아니고. 그게 사실은 그 진수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한국 고대사 공부할 때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서에 방기전이라는 데가 보면 그 각종 방술사들 다 나오는데 화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진수가 이 사람이 화타가 죽고 나서 한 80년쯤 뒤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정확하죠. 이렇게 말해요. 뱃속에 종양이 있으면 먼저 침으로 쓰고 안 되면 약으로 쓰고 안 되면 무엇을 먹냐? 마비산을 먹게 한다. 그럼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이제 지각을 못 느낀다. 그때 수술을 하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병이 있으면은 그거를 장을 잘라서 절단하고 세척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장을. 그런 다음에 봉합을 하고 그 위에 고약을 발라서 하면 다 낫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면은 당신은 수술하면은 10년 살고 안 해도 10년 산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난 수술해주세요. 실제로 10년 뒤에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이제 관우가 그냥 생으로 받았다는 우리도 옛날에 왜 마취약 발랐을 것이다. 예, 전 농담처럼 뭐 군대에서 뭐 생으로 수술했다. 이 화타는 제 생각에는 이래서 아마 마약을 좀 바르고 아마 뭘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취를 하고 이제 우리는 한번 정신이 잃었으면은 바둑을 못 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화타의 유명한 마취약 마비산이라는 게 정신을 잃는 그러한 마취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술을 취한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알코올이나 환각제 섞어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면서 이 사람이 몰핀 같은 거. 예, 몰핀 같은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보면은 관우가 바둑을 뒀다는 말은 나오는데 실제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니까. 이겼다 졌다가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 마취제 가지고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쓰면서 수술을 했느냐, 아니면 환각제를 해서 그 아픔을 잊게 했느냐. 그래서 뭔가 그러한 것을 썼던 거는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슬림 세계 쪽에 뭐 아프가니스탄에 양귀비 같은 거 많으니까 예, 그런 걸로 하지 않았나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제가 분위기를 좀 죽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 사회는 우리가 마취제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자 지구에 너무 슬픈 얘기를 봤는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데 죽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현대 세계에서 비극이죠. 이게 뭐 이게 2000년, 3000년 전도 아니고 뭐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2023년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역사를 현대 시각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참 현대가 몇천 년 전만 못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고학을 통해서 많은 어떤 과학적인 역사적 기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역사 기록에 이 왕은 어떻게 죽었다. 뭐 혹은 이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묻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잖아요. 근데 고고학으로 밝혀져 보니까 아니네.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은 거 아닌데? 그때는 몰랐던 게 혹시 알려진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사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증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뼈가 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요즘 같으면 뭐 폐암으로 죽었다, 뭘로 죽었다 나와야 되는데 고대에는 외과적인 특징만 기록할 수 있는데 반대로 증명이 된 경우는 꽤 있어요.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군주죠. 티무르 군주 같은 경우는 티무르가 이제 저기 서양에서는 때무르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 말도 때무르란이죠. 이게 뭐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뜻이라고 하대요. 예, 이 사람이 무릎하고 이 손이 안 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발굴을 했어요. 실제 이 사람이 이게 경화가 돼서 강직증 때문에 안 펴지는 것이 증명되었다까지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발굴해보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수은 중독 얘기 많죠. 예. 그래서 뭐 경면주사 같은 거를 붉게 쓰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사인이 아닐 것이냐. 근데 뭐 49이 이 사람 죽었으니까 뭐 괜찮게 살긴 했는데 얼마 전에 1980년대 한번 우리나라에서요 이 굿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이 한 그 부적 200장 정도를 그려요. 경면주사 수은이 포함된 거. 이거를 자기가 태우는데 이거를 밀폐된 화장실에서 태운 거예요. 강릉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셔요. 그것이 논문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의식을 치를 경우 이 사람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진시황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죠. umberto 에코의 장미 이름에서 예, 책 그거하고 맞습니다. 생각나네요. 책에 발라놔가지고 금서 못 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제 옛날에도 이런 뛰어난 의술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끔찍한 치료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야, 이런 치료를 받는 차라리 와 그냥 죽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중세 유럽에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해서 사실은 중세까지도 아니고 근대에 와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치료들이 사실 꽤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그 뇌를 열어서 뭐 치료를 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뭐 고문을 하는 것처럼의 치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고대에는 이런 치료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고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근대에 많지 않나요? 뭐 마녀 사냥도 있고 전두엽 제거술도 있고. 근데 고대는 아마 그런 흔적들이 사실 잘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대 이집트에서 치료는 아닌데 의학적으로 조금 황당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테스트기거든요. 임신 테스트. 예, 고대 이집트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와 밀을 이렇게요 놔둔 다음에 이제 임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그 위에다가 이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보리가 먼저 발화를 하면은 남아를 임신했다. 밀이 먼저 발화를 하면은 여아를 임신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아무것도 발화하지 않으면 이 여성은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꽤 정확하다라는 사실이 현대에 와서 밝혀집니다. 1963년에 이 사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분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임신한 여성들을 두고 대조군으로서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 그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보리와 밀의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70%의 확률로 임신한 여성들의 소변에서 싹이 트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 들어 있었던 그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 그 발화를 촉진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어떤 조치들도 뭐 나름의 어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내려온 지식의 전승 과정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합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정말 쌓인 역사 속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듣고 배우잖아요. 역사에서도 저희 역사를 보다 해서 정말 그 쌓인 역사에서 재밌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중국에서 최고의 의사하면 화타, 한국에서는 허준이잖아요. 유럽에서는 히포크라테스잖아요. 극동 뭐 유라시아에서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유라시아는 그 유명한 의사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옥저가 있어요. 옥저 음루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현재 두만강 유역 여기가 또 이 양귀비의 기원입니다. 네네 맞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세계 양귀비의 기원이 여기예요? 아닙니다. 전 세계는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인하고 저기 중동 지방의 신석치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20년쯤 전에 극동 지역에 이제 그 파르티잔스크라고 해가지고 예 뭐 우리말로 빨치산 산이죠. 그 동네에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한 2000년 전에 그 온돌이 나왔어요. 옥저연들이 썼었던. 거기에서 이제 이 유적이는 볼로치카인데 발굴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기역자로 된 온돌에 숯덩이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곡물들이 탄화된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걸 떼다가 이제 그 발굴은 러시아 과학원에서 했으니까 옆에 있는 시무라 연구소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저희는 뭐 보나마나 이거 여긴 추운 동네니까 쌀은 안 나오고 뭐 기장이나 보리, 소소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쪽 사람이 저 며칠 뒤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그 강인독 선생 어디 있냐고. 왜 그러니까 저희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왜 그는 이거 당신이 준 거 맞냐? 분석한 거 맞냐? 맞다고. 왜?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뭐 갖고 왔는지 아냐? 이게 뭔데요? 이게 양귀비다. 그게 보통 저희가 양귀비란 이름처럼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유행한 줄 알았더니만은 그 전부터 이미 추운 그 두만강 유역에 양귀비가 그것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이게 그러면 혹시 이거 마약 성분이 이게 미묘하니까 그런 건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진통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나오는 게 뭐 순도가 좋다면서요. 네. 추운 데 있으면 그게 높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 아이들 옛날에 아프면은 왜 그 양귀비 꽃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조금씩 먹었다고 저희 할머니 말씀이세요. 이럴 때 일제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약을 쓰지 않았을까. 즉 전 국민이 모두 화타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천연 양귀비가 많아서 미군이 그 불태우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양귀비가 많아서 예, 너무 그냥 천연적으로 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양귀비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작물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체 작물을 하려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걸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교수님 양귀비를 통해서 마약을 생산하는 그 정제 과정은 분명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귀비 자체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 그걸로 계속적으로 흡입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그 일 중에 하나가 재배철에 양귀비 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를 익숙해지는 팔아서? 거예요. 예, 익숙해지니까 이제 따는 애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환각작용을 어떻게 했다고 보냐면요, 무슬림 역사 속에 보면 암살자 교단이 있어요. 하시시. 예, 하시시 교단. 걔네들이 그걸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암살을 하는데 얼마나 대담하게 하냐. 암살하면 우리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이는 게 암살이잖아요. 대낮에 사람 있는 데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시시가 그게 대마초 농축한 게 하시시 아닙니까? 그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양귀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중도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 환각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딱 정치적 암살만 목적으로 하거든요. 암살을 하는데 그걸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바로 죽이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대담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환각에 빠지면 막 몸도 잘 못 움직일 것 같고 정신도 어느 없을 것 정도는 같은데.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만 하고 그러지 않았었을까 생각돼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역시 이븐 시나. 이븐 시나인데요. 이분은 뭐 다른 것보다도 워낙 그 제자들이 글을 써요. 우리 선생께서는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번식력도 뛰어나셨다. 아이가 시운이 넘었어요. 50명이. 예, 50명이 넘어요. 그러려면 부인도 많아야 아마 되는 그랬겠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에 자식이 34명이었는데 그러면 29명도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4명이서 50명 이상을 낳았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4명이라는 게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아내가 4명이에요. 선수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바톤 터치를. 네. 한 명 이혼하면 또 채울 수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국왕이요, 그 아내가 300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 교체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굉장히 큰 재산들을 받으시면서 기분 좋게 선수 교체를.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니까. 그죠? 예, 이혼할 때 유자료를 안 주니까요. 이혼하면. 유전 안 줘요? 예, 홀예금, 결혼할 때 홀예금 주잖아요. 아, 결혼할 때 미리 주고 결혼을 하죠? 아, 선금으로 지급. 이상하네 말이. 그 부자들은 꽤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일처도 힘들어요. 이렇게 역사상 굉장히 좋은 명의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척하다가 걸려서 돌팔매 맞거나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쨌거나 해피엔딩이 있죠. 돌팔매의 최고의 해피엔딩은 역시 그 진시황을 속인 그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사. 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되게 추구했잖아요. 제주도로 떠난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주도가 아닐 텐데, 사실 우리 저 제주도 서귀포가 왜 서불이 와서 그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서불 또는 서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동해안에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제주도, 뭐 남해, 일본, 오키나와, 대만, 뭐 중국 내 엔간하면 다 갔다고 하는데. 진시황의 내가 네. 불로초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그 신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3,000명이나 데리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진시황 앞에서 각종 방수를 부려서 믿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진시황 이 사람 못 믿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홀릴 정도면 아마 역사 기록은 떠난 이야기만 있는데 실제 역사 기록이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이러한 사기를 그 전에 쳤기 때문에 왕창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의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인물이 있는데, 사실 이집트에서는 그 유명한 의사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전해져요. 아무래도 이게 뭐 오래전 문명이지만 기록 문화가 발전한 곳이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은 조세르 파라오의 치과 의사였던 뭐 헬시라, 그다음에 뭐 유광조 시대 때 또 왕실 의사였었던 뭐 카르, 특히 카르 같은 경우는 기원주 2300년경의 인물인데, 그 무덤에서 이 사람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수술 도구들도 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뭐 패시셰트라고 하는 그 뭐 인류 최초의 여성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 조금 이름이 그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임호텝. 임호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그 이분은 그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어떤 현자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대략 한 기원주 2700년경의 인물인데, 뭐 최초의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었던 사람으로 이제 추앙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후대가 되면 거의 그냥 그 의술의 신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이제 그리스 쪽에 이제 의학계통의 신인 그 아스클레오피스와 이 이모텝을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이 이모텝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제가 게임이나 말씀드렸는데 영화나 이런 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이게 이모탭이라는 이름이 사실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평화 가운데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임이 이제 오다는 뜻이고 호테프가 이제 평화로운 뭐 만족스러운 이런 뜻인데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이랑 2001년에 각각 개봉한 영화 미이라 1편과 2편이 이제 고대 이집트를 어떤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메인 빌런이 있어요. 대머리 네. 머리 없는 네네. 그분의 이름이 이모탭이에요. 그리고 이 이모탭과 더불어서 이모탭의 이제 연인으로 나왔었던 인물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아낙수나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모탭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헐리우드 영화 제작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제 메인 빌런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풍뎅이 보내고 막.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약간의 어떤 왜곡된 느낌을 가져다주는 캐릭터다. 왜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했을까? 글쎄요. 신기하네. 헐리우드는 사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사실 되게 자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렇게 이집트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괴상망측한 문명으로서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의사 얘기했지만은 사실 진정한 이 유라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사는 샤만들이었거든요. 샤만의 가장 큰 기능이 치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샤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아픈 때는 사치사철 없잖아요. 그러면 영하 40도가 되는 추운데 사실 그쯤 되면은 마을 사이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 얼어 죽잖아, 시베리아.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가요. 가면 주로 이제 가져가는 게 다양한 약초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약초들 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은 실제로 또 사람들 나아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샤먼을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게 의사가 없잖아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지력이랄까 보면 그런 것이 단순한 미신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전해져 왔던 아까 말한 그 씨앗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들만의 동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푸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어디가 아프다 안 아프다 이것을 당신은 뭐 암이 종양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디에 악마가 깃들었다. 이래버리면 사실 되게 편하게 설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샤먼이나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데 물론 사실 뭐 폄하하기 시작하면 처형도 근대까지 얼마나 이게 진짜 무식하게 외과들 보면은 마취도 안 하고 막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돌팔이라도 사람에게 이제 안정을 줄 수 있다면 또 나름 또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무당이 하냈던 중요한 기능이 근대 이전에 사람을 고치는 기능이었거든요. 의사로 있었습니다. 동서활인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는 무당이 의술까지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대적인 병원이 광해원이 들어서면서 이제 양의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죠. 일반 민중들은 다 무당들이 고쳤죠. 유럽은 이발사가 의료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대체적으로 겸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그 응급 수술 같은 걸 했을걸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는 병원이 있었으니까. 무슬림은 아예 딱 분업화가 제대로. 병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병원이요, 그냥 병원이 아니고 환자들을 분류를 해서 전염병 환자들 떨어뜨려 놓고 정신병자들 떨어뜨려 놓고 이런 거를 그 요즘 현대식 우리 병원들 있잖아요. 분류해 놓은. 근데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엔 물론 요즘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얀색 이렇게 모자와 그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네. 이슬람의 병원에 가면 어때요? 지금 현재 병원은 똑같죠. 하얀색 옷 입고 네, 이렇게 지금은 다 똑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았죠. 근데 예전에는 아주 병원이 잘 돼 있었고 십자군들이 그 무슬림들 병원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앞선 문화였어요. 앞선 문화였는데 잠깐 정신줄 놓은 사이에 밀려서 그러죠. 사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뭐 이집트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겠지만 이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 의학 관련된 물론 이제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많았지만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어떤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도 여러 전문의들 가운데 안과 전문의, 그다음에 뭐 위장 전문의,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그 의사를 칭하는 특정 분야 의사를 칭하는 그 이름 중에서 그 네루푸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학문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입니다. 학문이군요. 학문. 학문외과 할 때 학문의 관리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학문 관리자가 따로 지정돼 있어요? 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칭호가 사용이 돼요. 지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치료과 중에 항문외과가 예, 거의 1, 2위를 항상 다툰대요. 제일 중요하죠. 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뭐 항문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문 담당 예, 항문 담당 그 실제 이제 이 어떤 칭호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어떤 임무를 담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뭔가 어쨌건 의료계통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던 그리고 이집트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항문의 신도 있어요. 항문의 신은 없어요. 항문의 신은 없고 이제 의료의 신들은 있죠. 항문의 신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제가 요즘 방송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이슬람에서 좋은 얘기만 한다고 비난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슬람에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무슬림 세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앞에 몇몇이었던 여러 전통들을 잘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치 그분들은 요즘에 왜 망해갔는가도 많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지 그러니까 제가 않겠느냐. 잠깐 정신줄 놓은 사이에 이렇게 확 떨어졌다니까요. 너무 짧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저는 이 무슬림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 게 중앙아시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슬림 때문에 우리는 문명 개화되었다고 중앙아시아의 스탄들 나라가 다 그걸 떠받드는 게 저희 왜 고선주 장군이 싸웠었던 탈라스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엄밀한 중국 장군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 더 못 가고 그때부터 이슬람화가 되었는데 이 탈라스 전투 덕에 중앙아시아는 개화가 됐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 이슬람 문명이 우리를 깨우쳤다면서 그 당시에 쉽게 말하는 겁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에 가장 최첨단의 그 당시로서 보면 문명이 들어왔다. 중앙아시아에. 그래서 그게 실크로드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나치게 우리 무슬림을 이렇게 폄하한 거는 또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종교 자체가 정결이 신앙의 반이라니까요. 교수님 그 얘기만 이제 한 25번 정도 화장실에 가면은요, 화장실 다 물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물로 처리하고 심지어는요, 소변기 옆에도 그 닦는 그 물 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집트에 가셔도 좀 잘 된 화장실에 가면 하고 소변기 옆에 이렇게 약간 그 호스 같은 게 같이 놓여져 있어요. 소변 놓은 다음에 닦으라는 얘기예요. 뭘로 어딜 닦아요? 닦아요. 거기 잔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변을 넣고 난 다음에 잔뇨가 생기잖아요. 저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게 아니 소변을 넣은 다음에 약간이라도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맺혀 있거나 그런 혹시 넘어가시면 거죠. 이해하십니다. 이제. 근데 무슬림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물로 닦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슬림에 대한 여러 가지는 사실은 잘 모름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회면의 이슈들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박현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슬림 문명이 발전할 수 없었던 건 모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었던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사실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가장 인류 문명 가운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했었다라고 오래전에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이 이제 다 그 지역을 다 통합을 하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이슬람이 탄생하고 그 사회가 발전했었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고대 사통파탈이었죠. 자, 오늘 의료 이야기를 쭉 한번 털어봤는데, 오늘 박현동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슬람은 깨끗해요. 화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대에도 이렇게 발달된 의료 기술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참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어서 망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